1423년 봄 한양의 창고 앞에서 빚을 못 갚으면 정말 노비가 됐을까요? 눈이 녹은 흙길이 질척하게 발목을 잡고 관청 창고 앞에는 이미 사람들이 줄을 섭니다. 줄 끝에 선 아이가 어른 손을 꼭 붙잡고 어른은 아이 손을 놓치지 않으려 더 세게 짚니다. 관청 창고 바닥에는 볏짚 냄새와 습기가 섞이고 문을 여는 순간 찬 기운이 한 번에 쏟아집니다. 아전은 창고 문을 닫기 전 출납을 맞추려고 자루 입구를 다시 묶고 봉인을 확인합니다. 봉인이 흐트러졌다는 말 하나로 또 다른 다툼이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창고 앞에서는 말수보다 손놀림이 더 많아집니다. 그 속에서 아전은 말과 대를 꺼내 들고 숫자를 맞추기 시작합니다. 나는 줄 끝에 서서 손바닥에 땀을 쥡니다. 내 차례가 오면 곡식을 받을 뿐인데 받는 순간부터 갚는 일이 머릿속을 차지합니다. 아전은 장부에 내 이름을 적고 빌려간 말수를 크게 읽어줍니다. 그 소리는 창고 안에서 울려서 더 커 보입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이고 집으로 돌아와 곡식을 나누어 담습니다. 쌀독에 넣을 양, 죽을 술 양, 씨앗으로 남길 양이 따로 보입니다. 그러나 따로 떼어 놓는 순간마다 마음이 더 조급해집니다. 가을에 갚을 양이 이미 머릿속에서 빠져나가기 때문입니다. 갚는 날이 오면 풍경이 바뀝니다. 추수한 벼를 자루에 담아 다시 창고 앞으로 가져가면 이번에는 빌려주던 손이 아니라 걷어가는 손이 기다립니다. 대가 모자라면 다시 집으로 돌아가야 하고 모자란 대를 채우려면 남의 논에서 품을 더 팔아야 합니다. 기한을 넘기면 장부 옆에 표시가 남고 표시가 남으면 다음 해의 줄이 더 앞으로 당겨집니다. 그 표시 하나가 집안의 체면을 건드립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굶더라도 기한부터 지키려 듭니다. 본격적으로 들어가기 전에 이 이야기를 위해 세종실록인 조실록, 승정원 일기, 디지털 장서각, 자매문기, 사례, 환곡, 연구 자료들을 직접 확인했습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이런 정확한 역사 이야기를 계속 만드는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 1423년 환곡에 모곡이라는 몫이 붙기 시작하면서 곡식을 빌린 사람은 원곡뿐 아니라 더 많은 곡식을 갚아야 하는 구조를 체감하기 시작합니다. 그 구조는 살리기 위한 제도의 얼굴과 갚아야 하는 장부의 얼굴을 함께 갖습니다. 봄에는 살지만 가을에는 숨이 막힙니다. 관에 빚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창고에서 빌린 곡식을 갚으려면 어떤 집은 다시 민간에서 빌립니다. 관에 갚을 곡식을 마련하려고 이웃에게서 곡식을 빌리는 시기입니다. 갚을 곡식을 마련하려고 빌린 곡식에 이자가 붙으면 그 집은 가을에 2번 갚아야 합니다. 관청 창고에 1번, 채권자에게 1번입니다. 가을은 원래 바쁜 계절인데 그 바쁨이 빚 때문에 더 거칠어집니다. 아이들은 볕단 냄새보다 먼저 어른들의 한숨 소리를 기억합니다. 가을이 다가오면 마을에는 이번에는 갚을 수 있겠냐는 말이 돌고 그 말은 곧 담보는 있냐로 바뀝니다. 그때부터 빚은 곡식과 돈이 아니라 집안의 물건과 사람을 향합니다. 대문 앞에서 장부가 다음에 부를 이름이 누구의 것인지 그때부터 아무도 크게 말하지 못합니다. 나는 그날 밤 마당 한쪽에 놓인 빈 곡독을 바라봅니다. 밥을 줄이면 하루를 버틸 수는 있습니다. 하지만 기한을 줄일 수는 없습니다. 그때 어머니가 조용히 말합니다. 담보가 더 있니? 그 말이 내 귀에 들어오는 순간 나는 담보가 물건이 아니라 사람이 될 수 있다는 소문을 떠올립니다. 아직 확인한 적은 없지만 사람들은 그런 종이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종이가 내 집 문턱까지 오는 날이 멀지 않다는 느낌이 듭니다. 창고 문이 닫히고 나면 바람 소리만 남습니다. 그 바람 소리가 나는 내내 나는 내 몫이 줄어드는 소리를 함께 듣습니다. 봄에 빚은 배를 채우고 가을에 빚은 마음을 말립니다. 나는 그 두 계절 사이에서 늘 손부터 바빴습니다. 그게 조선의 봄입니다. 끝이 느립니다. 1698년 봄 경상도 어느 장터 뒤편에서 종이 한 장이 손에서 손으로 넘어갑니다. 겨울밤 대문 앞에서 환곡 장부를 들고 서 있던 아전의 발소리가
이번에는 민간의 발소리로 바뀝니다. 종이 한 장이 정말 사람을 움직일 수 있었을까요? 답은 종이의 크기가 아니라 그 종이가 붙잡는 것의 크기에 있습니다. 장터 뒤편 햇볕이 덜 닿는 곳에 사람들이 서 있습니다. 쌀 한 마를 빌리든 동전 몇 잎을 빌리든 약속은 결국 문서로 남습니다. 전당문기, 차용문기 같은 문서에는 빌린 액수, 이자, 기한, 담보가 적힙니다. 먹이 마르기 전에 숨을 크게 쉬지 못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이름을 또박또박 적지 못합니다. 그를 모르면 손도장을 찍거나 손바닥 선을 따라 수결이라 불리는 표시를 남기기도 합니다. 손을 찍는 순간 빚은 내 몸의 일부처럼 따라 붙습니다. 채권자는 문서 한 장을 품속에 넣고 나는 빈손을 쥔 채 집으로 돌아옵니다. 같은 길인데도 돌아오는 길이 더 길게 느껴집니다. 문서의 문장은 대개 비슷한 형식을 가집니다. 언제 어느 날 누구는 누구에게 얼마를 빌려 쓰고 기한에 갚기로 하며 담보는 무엇으로 한다. 이 문장이 길지 않은데도 읽는 사람의 목이 먼저 마릅니다. 기한이 길수록 숨이 쉬어지고 기한이 짧을수록 밤이 길어집니다. 전당과 매매는 종이에서 쉽게 섞입니다. 전당은 기한이 있고 갚으면 돌려받을 수 있는 약속입니다. 하지만 기한이 지나도 갚지 못하면 그 전당은 사실상 매매처럼 굳어집니다. 채권자는 문서대로를 말하고 빚진 사람은 사정을 말합니다. 그 사이에 서 있는 것은 늘 종이입니다. 종이가 말하는 쪽이 이길 때가 많다는 것을 사람들은 경험으로 배웁니다. 빚을 조금 갚아도 새로운 문서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기한을 늘리고 이자를 다시 계산하고 담보를 바꾸며 증인을 다시 세웁니다. 그때마다 종이는 늘어나고 집안의 숨은 줄어듭니다. 빚이 길어질수록 사라지는 것은 돈이 아니라 선택지입니다. 문서에는 최소한의 것들이 들어갑니다. 문서를 어디에 두느냐도 생존이 됩니다. 불에 타면 증거가 사라지고 물에 젖으면 글씨가 번져 다툼이 커집니다. 그래서 어떤 집은 문서를 상자에 싸서 대들보 위에 올려두고 어떤 집은 늘 품속에 넣고 다닙니다. 그러나 전당문기보다 더 무거운 종이가 있습니다. 사람을 담보로 삼는 자매문기입니다. 자매문기는 딸이나 누이 같은 여성을 노비로 넘기며 돈을 받는 내용을 담기도 했고 실제로 남아있는 문서들도 확인됩니다. 이 문서는 아무나 쉽게 쓰는 선택지가 아니었습니다. 나는 장터에서 그런 종이를 한번 봅니다. 한 남자가 술기운처럼 굳은 얼굴로 종이를 쥐고 서 있고 옆에는 어린아이가 신발 끈만 만지작거립니다. 아이의 머리칼은 엉켜 있고 손에는 먼지가 붙어 있습니다. 어른들은 아이 앞에서 말을 줄입니다. 그 집은 환곡도 밀렸대. 전당도 끝났대. 말은 짧지만 눈빛은 길게 이어집니다. 자매문기에는 값이 적힙니다. 값이 적히는 순간 사람은 숫자로 바뀌는 기분을 느낍니다. 그 숫자는 그 집이 빌린 돈의 숫자와도 닮아 있습니다. 그래서 자매문기는 빚의 문서이면서 동시에 삶의 문서가 됩니다. 그리고 그 종이를 쓰는 순간 빚은 갚을 일이 아니라 돌려받을 수 없는 일로 바뀌기도 합니다. 해가 기울 무렵 중개꾼이 조용히 종이를 내밉니다. 그들은 언제 문을 두드리면 가장 효과적인지도 압니다. 추수가 끝나고 곡식이 마당에 쌓인 날, 장례나 혼례로 집안이 흩어진 날, 아이가 아픈 날을 골라옵니다. 나는 그 발소리를 들으면 먼저 방 한쪽에 있던 문서를 찾습니다. 문서가 없으면 할 말이 줄어들고 문서가 있으면 더 무서워집니다. 글씨가 내 편이 아닐 수도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 속에서 사람들은 결국 담보라는 말을 입으로 옮기지 못하고 마음으로만 굴립니다. 나는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기 전에 이미 집안에서 무엇이 먼저 줄어드는지 알고 있습니다. 밥, 잠, 그리고 사람의 웃음입니다. 그게 시작입니다. 문서에 찍힌 손자국은 씻겨도 마음에서는 잘 지워지지 않습니다. 어떤 집은 문서를 둘로 나눠 한 장은 채권자에게, 한 장은 빚진 사람에게 남기기도 합니다. 둘 다 같은 글씨를 들고 있어야 서로가 서로를 믿지 못해도 버틸 수 있기 때문입니다.
1798년 늦여름 전라도 어느 마을에서 장터에 동전 소리가 밤까지 따라옵니다. 전당과 환곡이 겹친 집에서는 종이의 약속이 곧 계절의 목줄이 됩니다. 장터의 소란 속에서도 빚진 사람의 귀에는 동전 소리만 더 크게 박힙니다. 나는 집에서 가장 먼저 팔 수 있는 것을 고릅니다. 닭 한 마리, 배 한 필, 장독대에서 오래 묵힌 장 한 항아리까지 손이 갑니다. 팔고 나면 집안은 더 추워지고 팔지 않으면 빚이 더 빠르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팔면서도 속이 비어갑니다. 장터에서는 흥정이 오가는데 내 귀에는 얼마보다 언제가 더 크게 들립니다. 기한이 가까울수록 흥정은 불리해집니다. 사람들은 급한 눈을 알아보고 값을 깎습니다. 빚은 집 밖이 아니라 집 안에서 먼저 소리를 냅니다. 저녁이 되면 내 손바닥에서는 곡식에 거친 껍질이 느껴집니다. 대를 채울 때마다 손끝이 까끌하고 자루를 들면 어깨가 타들어갑니다. 하지만 숫자는 채워지지 않습니다. 이자가 붙는 방식이 여러 갈래이기 때문입니다. 곡식 이자는 곡식으로 불어나고 돈 이자는 돈으로 불어나며 때로는 값을 깎는 방식으로 숨어 들어갑니다. 받을 때 한 번 깎이고 갚을 때 한 번 더 채우는 일이 겹치면 사람은 늘 뒤처진 자리에서 출발합니다. 빚은 사람 사이의 관계를 바꿉니다. 채권자는 처음에는 웃으며 말합니다. 다음 가을에 주시면 됩니다. 하지만 한 번 기한이 넘으면 얼굴이 달라집니다. 목소리는 낮아지고 문 앞에 서 있는 시간이 길어집니다. 낮에 오지 않으면 밤에 오기도 합니다. 초가집 문풍지가 살짝 들릴 때마다 나는 채권자의 숨소리를 상상합니다. 그 상상이 길어지면 잠이 얕아지고 잠이 얕아지면 다음 날 품도 약해집니다. 나는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해 집을 비우기도 합니다. 집을 비우면 일을 할 수 없고 일을 못하면 더 못 갚게 됩니다. 빚은 이렇게 도망칠 길까지 빚으로 바꿔버립니다. 고리대금, 곧 장리는 높은 이자로 돈이나 곡식을 빌려주는 관행을 가리키는 말로도 정리됩니다. 다만 높다는 말은 숫자 하나가 아니라 빚진 사람의 하루에서 드러납니다. 한 달이 아니라 하루가 흔들릴 때 이자는 체감이 됩니다. 따질 힘이 없는 사람은 이자를 계산이 아니라 날짜로 기억합니다. 오늘 갚지 못하면 내일이 무너지고 내일이 무너지면 다음 계절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보증이 끼는 순간 빚은 더 멀리 번집니다. 누군가가 내가 보증한다고 말하는 순간 빚은 두 집을 한 줄로 묶습니다. 한 집의 빚이 이웃의 어깨로 옮겨가는 순간입니다. 보증을 선 이웃은 빚진 집을 더 자주 찾아옵니다. 내 이름이 걸렸다. 그 말은 미안함이 아니라 압박입니다. 나는 이웃의 눈을 마주치지 못해 장터에서도 고개를 숙입니다. 그때부터 빚은 내 주머니뿐 아니라 내 얼굴에도 붙습니다. 사람들은 빚진 집에 아이와 놀지 말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아이들은 이유를 모르고도 멀어집니다. 가족은 빚을 갚기 전에 먼저 관계를 잃는 느낌을 받습니다. 관의 제도도 이 흐름을 흔듭니다. 봄에는 관청이 곡식을 빌려주며 살리려는 마음을 말합니다. 그 말이 거짓이라 말할 수는 없습니다. 실제로 그 곡식 덕에 그 해를 넘기는 집도 많습니다. 하지만 가을에는 계산이 다시 시작됩니다. 모곡이 붙고 추가 부담이 붙으면 살린 곡식이 목을 죄는 곡식으로 바뀌는 느낌을 받습니다. 가을 창고 앞에서 나는 종종 두 줄을 봅니다. 한 줄은 환곡을 갚는 줄이고 다른 한 줄은 민간 채권자에게 곡식을 내주는 줄입니다. 두 줄 사이를 오가는 발걸음이 그 해의 마지막 힘을 깎아 먹습니다. 장터 끝, 누군가가 담보를 더 가져오라고 말합니다. 그 말은 물건을 뜻하는 것처럼 들리지만 마음속에서는 다른 뜻으로 번집니다. 나는 그 말이 끝나자마자 집안에서 가장 조용한 사람을 떠올립니다. 말이 없는 사람일수록 빚이 요구하는 것을 먼저 알아채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설칩니다. 새벽이 오면 창고 문이 열리고 장부는 다시 펼쳐질 것입니다. 내 이름이 어디에 적힐지 나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그 줄은 점점 앞으로 당겨집니다. 이자는 숫자로 적히지만 내 하루는 체력으로 깎입니다.
빚은 한번 생기면 사람의 얼굴에 먼저 그늘을 만듭니다. 그 그늘이 깊어질수록 마을의 말은 더 짧아집니다. 그래서 빚을 갚는 날은 기쁜 날이 아니라 겨우 숨이 돌아오는 날이 됩니다. 그 숨이 돌아오면 사람은 다시 봄을 준비합니다. 1838년 늦가을 전라도 어느 고을 관아의 등잔불 아래에서 문서 한 뭉치가 실로 묶여 책상 끝에 놓입니다. 장터에서 속삭이던 약속이 관청 책상 위로 올라오는 순간 빚은 사람 사이에 일에서 처리되는 일로 바뀝니다. 그 변화는 조용하지만 무겁습니다. 문서가 관의 손을 거치면 도망칠 길이 줄어들기 때문입니다. 관아 마당에는 발자국 소리가 잦습니다. 얇은 집신이 흙을 밟는 소리, 소지문을 감싼 천이 스치는 소리, 누군가 숨을 고르는 소리가 섞입니다. 나는 소지 한 장을 품고 대청 앞에 섭니다. 종이는 얇은데 손은 무겁습니다. 내가 쓴 말보다 옆에서 대신 써준 글씨가 더 또렷합니다. 관아 안쪽에서는 아전들이 종이를 넘기는 소리가 끊이지 않습니다. 종이를 묶은 실이 풀렸다 다시 묶이며 문서가 한 사람의 인생을 묶는다는 말이 이런 느낌일지 떠오릅니다. 원고와 피고가 마주 서면 먼저 묻는 것은 감정이 아니라 순서입니다. 언제 빌렸는지, 얼마를 빌렸는지, 언제 갚기로 했는지. 나는 사정을 말하려다도 중간에서 끊깁니다. 문서대로. 그 네 글자가 관아에서는 가장 짧고 가장 강한 말이 됩니다. 채권자는 문서를 내밀고 나는 고개를 숙인 채 내 손이 찍힌 자국을 봅니다. 손자국이 내 잘못을 증명하는 것처럼 느껴져 목구멍이 먼저 마릅니다. 관청은 사적인 문서를 그대로 받아들이지 않기도 하고 확인을 붙여주기도 합니다. 확인이 붙으면 문서는 힘을 얻습니다. 관아에서는 그 힘을 남기기 위해 베껴 쓰기도 합니다. 원본이 한쪽에 묶이고 사본이 다른 묶음으로 넘어가며 종이 뭉치는 점점 두꺼워집니다. 나는 그 두께가 곧 내 숨의 무게라는 생각을 떨치지 못합니다. 다툼은 목소리 싸움이 아니라 서류 싸움이 됩니다. 시장에서는 힘이 약한 사람이 질 수 있지만 관아에서는 절차를 가진 쪽이 강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절차는 그를 아는 사람, 관청과 가까운 사람에게 유리하게 돌아가기 쉽습니다. 나는 그 사실을 알고도 다른 길이 없어 관아 문턱을 넘습니다. 관의 빛, 곧 황곡도 같은 책상에서 움직입니다. 봄이면 창고 문이 열리고 곡식이 나갑니다. 가을이면 곡식이 들어와야 합니다. 하지만 황곡은 시간이 흐르며 부과가 늘고 사실상 재정 운영으로 굳어지는 폐단이 지적됩니다. 백성에게 황곡은 곡식이 아니라 장부로 다가오는 날이 생깁니다. 장부에는 말수가 적히고 말수 옆에는 기한이 적히며 기한 옆에는 표시가 붙습니다. 표시는 눈에 보이지 않아도 사람을 움직입니다. 표시가 한번 붙으면 다음부터는 말이 짧아집니다. 이번에는 반드시. 다음에는 더 어렵다. 그 말은 협박이 아니라 장부의 성질을 아는 사람의 경고처럼 들립니다. 환곡을 갚지 못하면 다른 일도 밀립니다. 호적과 군역, 세금과 부역이 서로 얽혀 있다는 것을 평민들은 몸으로 먼저 배웁니다. 그래서 환곡을 갚는 날은 단지 곡식을 내는 날이 아니라 다음 해의 삶이 평가받는 날처럼 느껴집니다. 표시가 생기면 다음 해 봄의 줄이 더 앞쪽으로 당겨지기 때문입니다. 민간의 전당과 장리도 결국 관아로 들어옵니다. 기한이 지나고 담보를 둘러싼 다툼이 커지면 관청 문턱을 넘게 됩니다. 관청은 다시 묻습니다. 글씨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글씨가 있으면 글씨가 기준이 됩니다. 글씨가 기준이 되면 처음부터 글씨를 가진 쪽이 유리합니다. 그래서 문서 한 장이 없는 집은 그 자체로 싸움에서 밀립니다. 나는 그 불리함을 알면서도 최소한 시간을 벌 수 있기를 바라며 소지를 올립니다. 재판날 대청의 공기는 차갑습니다. 기다리는 사람들의 숨이 하얗게 보이고 바닥에는 젖은 흙이 찍혀 있습니다. 원고가 문서를 내밀면 아전은 종이를 들어 빛 쪽으로 기울여 먹 번짐을 확인합니다. 글씨가 바뀌었는지 더 쓴 흔적이 있는지 증인의 이름이 있는지. 증인이 불려 나오면 그 사람은 두 손을 모아 그때 그 자리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그 한마디가 사실을 만들기도 합니다. 나는 증인의 목소리가 떨리는지 눈이 흔들리는지까지 보게 됩니다. 진실이 아니라 절차를 통과할 수 있는 말이 필요한 자리이기 때문입니다. 결정이 나면 그 다음은 실행입니다. 기한이 다시 정해질 수도 있고 담보가 확정될 수도 있습니다. 담보가 확정되면 그 담보는 더 이상 집안의 물건이 아니라 관청이 인정한 잡을 수 있는 것이 됩니다. 나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마당을 훑습니다.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아내의 손이 먼저 떨립니다. 포졸의 발소리는 아직 오지 않았는데도 이미 집안이 먼저 수색당하는 느낌이 듭니다. 어떤 집은 그날 밤 먼저 물건을 빼돌리려 합니다. 하지만 마을은 좁고 눈은 많습니다. 누가 무엇을 옮기는지 금세 소문이 납니다. 소문은 다시 채권자에게 가고 채권자는 관아에 다시 소지를 올립니다. 이렇게 빚은 종이에서 시작해 사람의 발과 눈을 모두 움직입니다. 가장 잔인한 순간은 계절이 겹칠 때입니다. 환곡을 갚는 계절과 전당을 갚는 기한이 겹치면 집안은 한 번에 두 문을 두드립니다. 한쪽 문은 관아의 장부이고 다른 한쪽 문은 채권자의 문서입니다. 둘 다 같은 말을 합니다. 기한이 지났습니다. 그 말은 돈의 문제가 아니라 집안의 숨구멍이 막힌다는 말로 들립니다. 관아는 때로 화해를 권하고 때로는 기한을 분명히 합니다. 하지만 화해는 공짜가 아닙니다. 새 문서를 쓰고 새 증인을 세우고 담보를 다시 정해야 합니다. 담보가 약하면 기한은 짧아지고 기한이 짧아지면 이자는 더 무겁게 느껴집니다. 나는 그 자리에서 내 집에 남은 물건을 머릿속으로 훑습니다. 솥은 이미 전당에 묶였고 이불은 겨울을 넘기려면 남겨야 합니다. 밭은 봄을 위해 남겨야 합니다. 남겨야 할 것들만 남고 내놓을 것들이 사라지는 순간이 다가옵니다. 등잔불 아래 아저는 문서의 빈칸을 바라봅니다. 담보가 무엇인지 적는 칸입니다. 그 칸이 더 이상 물건으로 채워지지 않는 날이 있습니다. 그날부터 사람들은 글씨 밖에 담보를 떠올리게 됩니다. 빚이 사람의 신분을 곧장 바꾸는 일은 드물더라도 삶을 묶어버리는 길은 남아 있습니다. 관아의 책상 위에서 빚은 이제 가장 낮은 단계로 내려가려 합니다. 나는 관아를 나오며 누군가 종이를 접어 품속 깊이 넣는 모습을 봅니다. 그 종이의 제목이 무엇인지 나는 알 것 같습니다. 그 이름이 내 겨울을 바꿀지도 모릅니다. 그 종이가 자매문기라면 빚의 끝은 숫자가 아니라 사람이 됩니다. 관아의 등잔불은 밤새 꺼지지 않고 그 빛이 내 집까지 따라오는 듯합니다. 재판이 끝나도 마음은 끝나지 않습니다. 판결보다 무서운 것은 다음 날 다시 장부가 열리는 소리입니다. 그게 겨울을 부릅니다. 1842년 겨울 한양의 좁은 골목에서 한 남자가 발자국 소리를 듣고 문 뒤로 몸을 숨깁니다. 전라도 관아의 등잔불 아래에서 문서대로가 결정되는 자리를 떠올리면 빚은 형벌이 아니라 채무인데도 사람을 형벌처럼 움츠리게 만듭니다. 도둑질을 한 것도 영모를 꾀한 것도 아닙니다. 그는 빚을 졌고 그 빚이 집 앞까지 따라왔습니다. 채권자는 포졸을 데려오지 않더라도 방법을 압니다. 마을 어른을 불러 세우고 증인을 다시 불러 세우고 마을이 알고 있다는 말을 꺼냅니다. 그 말이 나오면 내 집의 울타리는 더 낮아집니다. 나는 빚이 돈이 아니라 관계라는 것을 그때 더 뼈저리게 느낍니다. 집과 밭이 사라진 뒤에도 빚이 남으면 사람은 더 이상 내놓을 것이 없습니다. 그때 집안은 계산을 합니다. 내가 나가 품을 팔면 하루에 얼마나 버는지, 아이가 나가 뗄나무를 하면 얼마나 줄일 수 있는지, 밥이 줄어드는 속도와 빚이 늘어나는 속도를 같이 놓고 봅니다. 계산이 끝나면 대화가 줄어듭니다. 말을 많이 하면 마음이 먼저 무너지기 때문입니다. 어떤 집은 친족에게 손을 벌립니다. 하지만 친족도 같은 계절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도 어려워. 그 한마디가 나오면 더는 기대지 못합니다. 그때부터 어딘가에 들어가 사는 선택지가 떠오릅니다. 머슴살이, 품팔이 혹은 남의 집에 얹혀 사는 일입니다. 그 선택지는 잠깐 숨을 돌리게 하지만
빚의 원금을 줄이기에는 늘 부족합니다. 그래서 나는 가끔 되사오는 길을 생각합니다. 조금이라도 돈을 모아 담보를 되찾고 문서를 다시 내 손으로 돌리는 길입니다. 하지만 되찾기 전에 또 다른 기한이 오고 기한은 언제나 내가 숨을 고른 뒤에 도착합니다. 빚을 갚는다는 말은 결국 시간을 다시 내 손에 쥐는 일이라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 길이 언급됩니다. 사람을 담보로 내놓는 길입니다. 자매문기처럼 여성을 노비로 넘기며 돈을 받는 문서가 실제로 존재했고 자매라는 말이 혈연의 따뜻함이 아니라 계약의 차가움으로 쓰인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아가 빚을 갚지 못해 스스로를 노비로 파는 자매 풍습이 존재했고 그 사실이 흠음신서에도 언급된다는 정의도 확인됩니다. 이 선택은 한 번에 가족의 숨을 살리지만 한 사람의 삶을 잘라냅니다. 그래서 문서의 글씨는 짧고 사람의 마음은 길게 무너집니다. 또 다른 길은 빚을 갚는다는 이름으로 노동을 담보로 묶는 길입니다. 계약이 명확하지 않으면 이자는 돈이 아니라 시간으로 늘어납니다. 어디까지 갚아야 끝나는지 누가 계산하는지 묻기 어렵습니다. 묻는 순간 관계가 끊길 수 있다는 걸 알기 때문입니다. 나는 새벽에 일어나 마당을 쓸고 낮에는 들에 나가고 밤에는 장작을 패며 하루를 채웁니다. 빚을 갚는다고 생각하며 몸을 쓰는데 몸을 쓸수록 집은 내 것이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품값을 받아도 손에 남는 돈이 적고 남는 돈은 다시 이자로 들어갑니다. 어느 날부터는 갚는다는 말이 붙들려 있다는 말과 비슷해집니다. 그때 사람들은 스스로를 머슴이라 부르기도 하고 빚을 갚는 사람이라 부르기도 합니다. 이름은 다르지만 공통점은 하나입니다. 내 시간을 내가 정하지 못한다는 점입니다. 이 과정에서 가장 상처가 되는 것은 가족입니다. 나는 품을 팔러 나가고 집에는 노인과 아이만 남습니다. 아이들은 내 얼굴을 덜 보면서도 내 어깨가 무거워진 것을 압니다. 밥상 앞에서 말이 줄어드는 이유도 아이들은 먼저 알아챕니다. 빚이 사람을 노비로 만든다는 말이 과장으로 들리지 않는 순간이 이렇게 찾아옵니다. 법으로 억지로 노비가 되는 일이 어렵더라도 삶이 사람을 여기까지 밀어붙이는 순간이 있었습니다. 나는 그 종이를 쓰는 손을 상상해 봅니다. 먹이 번지지 않게 손을 떼어야 하는데 손끝이 자꾸 떨립니다. 증인이 옆에서 지켜보고 채권자는 숨을 길게 내쉽니다. 종이가 마르는 동안 가족의 눈빛이 서로를 피합니다. 종이가 마르면 사람도 함께 굳는 느낌이 듭니다. 그날 밤 한 집에 불빛이 다른 집으로 옮겨가는 장면이 생깁니다. 결국 조선에서 빚을 못 갚으면 노비가 됐다는 말은 언제나 같은 모양으로 성립하지 않습니다. 강제로 곧장 노비로 만들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고 지역과 시기, 계약의 방식에 따라 모양이 달랐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빚이 사람의 삶을 묶는 방식이 어떤 집에서는 사람을 내놓는 문서로까지 이어졌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오늘만 넘기자고 말하면서도 내일이 올수록 더 작아지는 나를 느낍니다. 빚은 몸을 줄이고 마음을 줄이고 끝내 말까지 줄입니다. 1894년 여름 한성의 관청과 시장통에서 신분을 고친다는 말이 한꺼번에 퍼집니다. 자매문기 같은 종이를 떠올리던 사람들은 이제 그 종이가 힘을 잃는 시대가 온다고 느낍니다. 갑오경장 과정에서 신분제를 혁파하고 공사 노비를 해방하는 조치가 포함되었다는 설명이 우리 역사넷 교과서 자료에도 정리되어 있습니다. 장부에서 노비라는 항목이 약해지기 시작하면 사람들은 세상이 바뀌었다고 느낄 법도 합니다. 하지만 골목의 체감은 늘 한 박자 늦습니다. 그 늦음은 하루 이틀이 아니라 이미 19세기 내내 쌓여온 숨의 무게에서 나옵니다. 사람들은 전정과 군정 그리고 황곡 운영까지 묶어 삼정이라 부르며 그 폐단이 밀란의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는 정리도 남아 있습니다. 1862년 밀란을 계기로 삼정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한 법령서인 삼정이 정절목이 마련되었다는 설명도 이어집니다. 종이에 법령이 찍히고 관청에는 새로운 말이 내려왔을지라도 내 마을의 창고 문이 열리는 방식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장부를 쓰는 손이 바뀌지 않으면 장부의 숨도 바뀌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큰 소식이 와도 먼저 밥을 확인합니다. 밥이 늘지 않으면 세상은 아직 안 바뀐 것처럼 느껴집니다. 빚은 이름보다 먼저 밥그릇을 비우고 먼저 땅 문서를 흔들기 때문입니다. 신분이 바뀌어도 봄은 여전히 비어 있고 가을은 여전히 빡빡합니다. 나는 그 사실을 계절로 먼저 느낍니다. 마을에서는 해마다 같은 회의가 열립니다. 추수가 끝나면 어른들은 마루에 모여 장부를 펼치고 누가 얼마나 밀렸는지 서로의 얼굴을 피하며 확인합니다. 누군가는 관아에 상소를 올리자고 말하고 누군가는 그러다 찍히면 더 힘들어진다고 말합니다. 그 대화가 길어질수록 불빛은 낮아지고 말은 더 조심스러워집니다. 황곡 운영이 무거워지며 농민 봉기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었다는 정리처럼 사람들의 불만은 결국 한 번쯤 밖으로 터져 나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날에는 터지기 전에 꺼집니다. 집으로 돌아가면 불만보다 급한 것은 내일 밥이기 때문입니다. 봄에는 먹을 것이 모자라고 여름에는 비가 밉고 가을에는 창고 앞줄이 길어집니다. 조선 후기로 갈수록 황곡의 부가가 늘고 제도가 재정 운영으로 굳어지며 폐단이 커졌다는 정리도 남아 있습니다. 그 흐름을 손보려는 처방들이 나오지만 현장에서는 속도가 다릅니다. 새 규정이 내려와도 장부는 늘 하던 방식으로 굴러가기도 합니다. 사람들은 법이 바뀌었다는 소식을 듣고도 문 앞 발소리에 먼저 반응합니다. 법의 변화는 종이에 먼저 찍히고 삶의 변화는 밥상에서 늦게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노비라는 이름이 약해진 자리에는 다른 말들이 많아집니다. 머슴살이, 품팔이, 소작, 선대금 같은 말입니다. 추수 전에 돈이나 곡식을 미리 받아 쓰고 추수로 갚겠다는 약속은 여전히 남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고 해서 갑자기 현금이 넉넉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여전히 담보를 내놓습니다. 이불을 맡기고 겨울을 버티고 봄에는 다시 다른 것을 맡깁니다. 한 해에 2번, 3번 담보가 바뀌면 집안은 늘 빌린 것들로 살아가는 느낌을 받습니다. 살림이 내 것이 아닌 시간이 길어지면 사람도 자기 삶이 내 것인지 흔들립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에게 1894년의 소식은 희망이면서도 동시에 늦은 소식이 됩니다. 이때부터 노비냐 아니냐보다 더 자주 등장하는 말이 남의 땅에서 사는가입니다. 땅이 없으면 수확도 내 것이 아니고 수확이 내 것이 아니면 빚도 줄지 않습니다. 빚이 줄지 않으면 자유라는 말도 입안에서만 맴돕니다. 다만 중요한 차이도 생깁니다. 신분이라는 이름이 흔들리면 빚의 끝이 한 단어로 고정되기 어려워집니다. 예전에는 노비라는 말이 끝을 정해버리기도 했습니다. 이제는 계약과 관행이 그 자리를 채웁니다. 끝이 흐려지면 사람은 더 오래 묶일 수 있습니다. 언제까지인지 모르는 일이 늘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제는 종이가 가벼워졌다고 말하면서도 다른 이들은 오히려 더 무섭다고 말합니다. 내게는 그 말이 이해됩니다. 눈에 보이는 굴레는 잡아 끊을 수 있지만 흐릿한 굴레는 손에 잘 잡히지 않기 때문입니다. 나는 다시 그 겨울밤을 떠올립니다. 대문 앞에서 아이 이름이 먼저 불리고 어른들이 숨을 낮추던 밤입니다. 그 밤이 무서웠던 것은 채찍 때문이 아니라 종이 때문이었습니다. 종이가 사람을 묶는 방식이 바뀌어도 종이가 집안을 흔드는 방식은 오래 남습니다. 집안 구석의 괴짝에는 낡은 문서들이 쌓입니다. 누군가는 그것을 증거라 부르고 누군가는 부끄러움이라 부릅니다. 그러나 괴짝을 여는 순간마다 우리는 그 시절의 계절을 다시 마주하게 됩니다. 그래서 조선의 빚 이야기는 단지 돈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한 집이 어떻게 무너지고 또 어떻게 버텼는지의 이야기입니다. 누군가는 끝내 종이를 찢지 못했고 누군가는 종이를 찢는 대신 자기 시간을 찢었습니다. 그 선택이 옳고 그름으로만 갈라지지 않는 이유도 그때의 계절이 너무 차갑기 때문입니다. 나는 해가 넘어가는 마당을 보며 손에 남은 먹 냄새를 떠올립니다. 종이에 찍힌 이름들이 사라져도 밥상 위 빈자리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빚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은 것처럼 남습니다. 나는 그때의 한숨은 지금도 누군가의 기억 속에서 조용히 숨을 쉽니다. 나는 그 숨을 들으며 한 집의 겨울을 다시 생각합니다. 그 겨울의 발소리가 이 이야기의 끝입니다. 나는 지금 우리가 그 문서들을 들여다볼 수 있다는 사실이 누군가에게는 위로가 되고 누군가에게는 다시 아픔이 된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기록이 남았기에 그 시절의 고통을 개인의 탓으로만 돌리지 않고 구조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게 남습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영상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이 한국 역사관을 계속 만들 힘이 됩니다. 댓글로 오늘 가장 인상 깊었던 장면과 다음에 다뤘으면 하는 주제를 한 가지 남겨주세요. 이 이야기가 떠오르는 어르신이 계시다면 부담되지 않게 한 번만 살짝 공유해 주셔도 큰 힘이 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늘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